25. 미라보. 혁명과 맞서서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한 투쟁을 계속하는 동안 왕비는 단 하나의 동지에게서 피난처를 구했다. 그것은 곧 시간이었다.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회주의적이며 믿기 힘든 동지로서 항상 강자의 편에 서서 무능하게 그만을 믿고 기대해온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기 일쑤이다. 혁명은 자꾸 앞으로 나아갔다. 도시, 시골, 군대에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매주 1000명씩 늘어났고 새로 창당된 자쿠뱅당은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전력을 정강했다. 결국 왕과 왕비는 자신들의 고독한 은둔 생활의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유일한 동지에게만 의지하는 일을 중지해야 했다. 어느 중요한 동맹인이 틸러리 궁에 도움을 주겠다고 완곡하게 알려왔다. 9월부터 틸러리 궁의 사람들은 국민의회 대표이며 두려움과 감탄의 대상인 혁명의 라이온 미라보 백작이 왕의 손에서 황금 모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적이 아니라 그들 편이라는 것을 궁에서 믿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네 라고 그는 어느 중개자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베르사유에 있는 동안 궁에서는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한 것으로 생각했고 왕비 역시 미라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반란의 천재로서 자유의지의 화신인 동시에 혁명의 힘 그 자체였으며 살아있는 무정부 상태로서 혁명을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남자였다. 국민의회의 다른 사람들은 점잖고 훌륭한 학자, 예리한 법률가, 충실한 민족주의자들로서 질서나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그저 이상적인 꿈이나 꾸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혼란 상태를 자신의 내적인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생각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10명 정도의 힘은 된다고 말했던 화산 같은 무서운 힘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그는 역사의 폭풍우가 필요했다. 자신의 도덕적, 물질적, 가정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는 폐허 위에 서 있는 붕괴된 국가가 필요했다. 그의 원초적인 본성은 짤막한 팸플릿, 여자의 농락, 결투 추문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어느 형무소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과격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성격은 충분히 그 면모가 드러나지 않은 셈이었다. 그의 거친 영혼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했고 강한 정치는 좀 더 무거운 과제를 원했다. 좁은 우리 속에 갇힌 광포한 짐승처럼 그는 혁명의 싸움터로 달려나가 단숨에 지위의 낡은 우리를 부셔버렸다. 처음으로 천둥치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국민의회는 질식할 정도였다. 그러나 곧 그 횡포한 멍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이며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한 미라보는 힘센 대장장이처럼 몇 분 안에 극히 다루기 힘든 법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조항을 노쇠판에 새기려고 땀을 흘렸다. 불타는 듯한 격정으로 그는 국민의회의 전체 의사와 맞부딪혔다. 그의 추잡한 과거에 대한 불신감이나 혼란의 사자에 대한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인 작업방어가 없었더라면 프랑스 국민의회는 개회 첫날부터 1200의 머리 대신에 단 한 사람의 머리, 오직 한 사람의 절대적인 명령자를 가질 뻔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스텐토르 자신은, 이 스텐토르는 트로이 전쟁에서 50명의 목소리를 냈다는 그리스의 영웅입니다. 이 자유의 스텐토르 자신은 자유롭지가 못했다. 빚이 등을 내리눌렀고 지저분한 소송 사건에 그물이 손을 묶어 놓았다. 그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안락, 사치, 꽉 찬 돈보따리, 쩔렁쩔렁하는 황금, 연회, 비서, 여자, 보좌관, 하인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었다.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상대가 네케르든 오를레앙 공작이든 왕의 아우든 또는 왕실이든 간에 아무나 돕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귀족 변절자 이외에는 아무도 미워할 줄 몰랐고 베르사유에서는 스스로를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괴물의 호감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중개자인 드라 마르크 백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라보의 도움을 청한다는 최후의 고통스러운 수단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방 바로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 5달,
혁명 중의 기간치고는 영원처럼 긴 시간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5달 뒤에 드라 마르크 백작은 메르시 대사를 통해서 왕비가 미라보와 거래할 준비, 즉 그를 매수할 마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 대가로 미라보에게 황금 미끼를 던졌다. 그는 루이 16세가 손수 서명했던 내장의 25만 리버르의 약속금, 또 합 100만 리버르를 국민의회의 회의 종료 후에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다. 왕을 충분히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라고 절약가인 왕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자기의 빚이 단번에 다 없어지고 한 달에 6천 리브르씩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몇 년 동안을 집달관과 경찰에게 시달린 이 호민관은 미친 듯한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렇게 기뻐한 것은 난생 처음 보았다라고 드라 마크르 백장이 말할 정도였다. 그는 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던 그 정열로 오로지 자기만이 왕과 혁명과 국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돈이 주머니에 글로 들어오자 그는 혁명의 사나운 사자였던 자신이 사실은 충성스러운 왕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5월 10일 그는 충성심과 승의와 용기를 다하여 왕에게 봉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을 매매하는 영수증에 서명했다. 나는 왕권에 대한 내 원칙을 이미 고백한 바 있다. 나는 조정에서 약점만을 보았으며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의 영혼과 생각 속에서 결점만을 보았고 나 스스로를 훌륭한 동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왕을 위해서 봉사해왔다. 정당하기는 하지만 잘못 인도된 듯한 왕에게서 정당한 인정과 보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신뢰감이 내 용기를 복두두고 내 원칙이 받아들여진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를 힘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과거의 나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즉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왕권의 수호자로서 왕권이 인정하는 자유의 사도로서 일할 것이다. 나의 심장은 이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 과장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이 계약이 전혀 명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은폐하고 싶은 사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보가 성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왕에게 글로서 충고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라보는 거리에서는 혁명군이 되었고 국민의회에서는 왕을 위해서 일했다. 그의 묘한 자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 미라보는 곧 일에 착수했고 왕에게 충고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진짜 수신인은 왕비였다. 그의 희망은 왕비의 이해를 얻는 것이었다. 왕은 계산밖이었다. 그는 두 번째 쪽지에 이렇게 썼다. 왕께서는 단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계신데 그분은 왕비이십니다. 왕의 권위를 다시 찾지 못하는 이상 왕비께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건대 왕비께서는 옥좌 없이 사실 수 없습니다. 옥좌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장래에. 그때가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왕가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비상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연의 도움을 빌리고 또한 대수롭지 않은 책략도 이용하지만 비범한 남자와 그의 수단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모두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범하고 비상한 남자로서 미라보는 자기 자신을 제공했다. 그는 언어의 삼지창을 이용하여 밀려오는 파도 위에서 가볍게 밀려 다닐 작정이었다. 넘쳐 흐르는 자부심과 자망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회의 대표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왕과 왕비의 비서로서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라보의 생각은 잘못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고약한 인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악마적인 인간은 중개인만을 본능적으로 의심했고 한편 마리 앙뚜아네트는 일생에서 최초인 동시에 최후로 만난 이 천재의 위대한 비도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멋대로 변덕을 부리는 미라보의 성격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의 거인적인 열정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다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왕비는 내심으로 이 거칠고 힘세고 무모한 남자가 필요 없어지면 돈이나 빨리 주어서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돈에 팔린 것이니까 그로서는 비싼 돈에 대한 대가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현명하고 교활하니까. 너무 상괴에서 벗어나거나 무모하지만 않다면 그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관계는 단지 그것으로 끝내야 해.
이 뛰어난 투표의 선동가를 국민회의에서 좋은 일을 위한 조정자로, 정탐자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매수자를 다른 사람을 매수하는 일에 쓸 수도 있겠지. 마치 사자처럼 국민의회에서 멋대로 울부짖는다고 해서 조정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다니.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초악마적인 인간을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의 필요성을 잠시나마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의 도덕성을 끝없이 멸시했고 천재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최초의 감격적인 미로는 곧 지나가고 말았다. 미라보는 자기 편지가 정신적인 불길을 일으키기는커녕 왕의 휴지통만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허영심 때문이든 약속한 100만 리블에 대한 욕심 때문이든 미라보는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서상의 제안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자 그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는 정치 경험과 수많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강하고도 유일한 능력은 글쓰기가 아니라 말재주라는 것, 자기의 짜릿한 힘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중개인인 드라 마르크 백작에게 왕비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시간만 대화를 나눈다면 다른 수백 명의 여자들처럼 왕비의 불신감 역시 곧 찬탄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꼭 한 번만 아련하면 됩니다. 꼭 한 번. 그의 자부심은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에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자신만만했다. 일단 그를 알게만 되면 누구도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수락하고 7월 3일 생클루 성에서 미라보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 만남은 완벽하게 비밀이어야만 했다. 운명은 이상한 아이러니이지만 미라보는 로왕 추기경이 그다지도 원했던 아련을 쉽게 허락받았다. 이 만남은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이루어졌다. 생클루의 정원에는 은밀한 장소가 많았다.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이 그의 여름에 발견한 곳이었다. 내가 한 군데 찾아냈습니다. 라고 왕비가 메르스에게 써보냈다. 별로 편안한 장소는 아니지만 거기서 만나면 집이나 정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 시간은 일요일 아침 8시였다. 그때는 아직 궁정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방문객이 없는 시간이었다. 미라보는 잔뜩 흥분해서 그 전날 밤을 파시에 있는 누이 집에서 지냈다. 마차 한 대가 이른 새벽에 그를 생클루로 데려갔다. 그의 조카가 변장을 하고 마부 노릇을 했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채 미라보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외투 깃을 마치 모반자처럼 올려 세우고 열어놓은 정원의 옆문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곧 자갈 밟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왕비가 아무도 수행하지 않고 나타났다. 미라보는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왕비는 천년두 자리가 있고 머리를 흔들며 난폭하지만 유능해 보이는 열정에 들뜬 서민적인 귀족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몸에서 남모르게 전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미라보는 그 전율을 보았다. 그는 전부터 그런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가 아는 한 여자들은 모두 소피 볼랑까지도 그를 처음 쳐다볼 때면 그렇게 전율했다. 이 소피 볼랑은 네덜란드에 추방되었을 당시의 상대입니다. 그의 추악한 메두사와 같은 힘이 놀람의 순간에서 깨어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율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언제나 첫 순간의 놀람을 경의와 찬탄 심지어 무서운 열정으로까지 변하게 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왕비가 미라보와 그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다. 목격자도 아무도 없고 시녀인 마담 캉팡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든 보고가 전부 허구이며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미라보가 왕비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왕비가 미라보의 마음을 굴복시켰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왕좌라는 영원히 빛나는 후광으로 더욱더 강렬하게 그녀의 천성적인 고귀함과 위엄과 다른 때보다도 첫 대화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현명하고 활동적이며 자신만만해 보이게 만드는 이해심 등이 미라보의 급히 불붙는 천성에 마술처럼 작용했다. 그는 마음이 움직였고 호감을 느꼈다. 극히 흥분한 그는 정원을 떠나면서 조카의 팔을 잡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정말 멋진 여자야. 아주 점잖은 분인데 너무나 불행해. 내가 그분을 구해야만 해. 결국 1시간이 흐른 후에
마리 앙뚜아네타는 뇌물로 우쭐거리던 그 남자를 결연한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미라보는 중개인 드라 마르크에게 썼다. 이 만남에 대해서 왕비편에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감사나 신뢰의 말 한마디도 합서부르크 가문의 그녀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미라보를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으며 글 한 줄도 보낸 적이 없었다. 만남을 통해서 그와 무슨 연결을 맺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충성심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단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그에게 허용한 것뿐이었다. 미라보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아니, 두 가지 약속을 한 셈이었다. 그는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나라에도 충성을 맹세했다. 혁명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동시에 양쪽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다. 어떤 정치가도 그가 한 이중 역할보다 더 위험한 과업을 수행해 본 사람은 없었다. 어떤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육체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그 극적인 몇 주와 몇 달에 걸친 미라보의 업적은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였다. 의회와 클럽에서 연설을 했고 선동을 하고 회담을 하고 손님을 맞아들이고 글을 읽고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의회를 위해서 보고서와 제안서를 만들고 저녁에는 왕에게 보낼 비밀 보고서를 썼다. 서너 명의 비서가 함께 일을 했지만 그가 하는 연설의 그 유창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무한한 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책임을 원했고 그와 동시에 더 많은 향락을 원했다. 줄타는 광대처럼 중심을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고난 비상한 힘을 양쪽으로 분배했고 투철한 정치적 수완과 뜨거운 열정을 공격과 수비의 번개처럼 재빨리 바꾸었다. 어찌나 재빨리 칼을 휘두르든지 아무도 그가 누구를 노리는지 왕인지 국민인지 새로운 권력인지 낡은 권력인지 알아낼 수 없을 정도였다. 아마 자기 도취의 순간에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모순된 일이 오래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다. 곧 의심을 받았다. 마하라는 그가 매수당했다고 말했다. 프레롱은 등불로 그를 위협했다. 덕이나 더 많고 재주는 그만 부렸으면 하고 국민의회에서는 말했지만 잔뜩 도취한 그는 아무런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못했다. 자기 빚을 온 파리가 다 아는데도 새 재산을 뿌리고 다니는 데만 열중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대며 무슨 돈으로 갑자기 어리어리한 저택을 사고 연애를 베풀고 비퐁의 장서를 사고, 이 비퐁은 저명한 박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비퐁의 장서를 사고 오페라 여가수와 장녀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걸어주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마치 제우스처럼 뇌우 속을 걸어갈 뿐이었다. 스스로를 폭풍 속의 주인공처럼 생각했다. 누군가 붙잡으려고 하면 분노의 곤봉과 무시무시한 욕설을 퍼부었다. 블레세린은 유대인을 박해했던 유대 인접 사람들로 설명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블레세린한테 삼손이 했듯이 주위에는 온통 불신감 뿐이었고 뒤에는 위험스러운 낭떠러지인데도 그는 자신의 거대한 힘만을 믿었다. 그것은 마치 꺼지기 직전에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10사람 몫은 좋게 되는 그의 무시무시한 힘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 거짓말 같은 남자는 드디어 자기 천재성에 어울리는 일을 계획한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을 막고 운명을 막는 일이었다.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사건 속에 뛰어들어 혼자서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움으로써 그 자신이 돌아가게 만들었던 혁명의 바퀴를 되돌이키는 일이었다. 이중 정면 돌파 작전의 대담성, 이중 역할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해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힘든 일이었다. 그가 올리는 거럴이 대담해지면 질수록 그녀의 평범한 이성은 전율했다. 미라보의 생각은 악마를 악마의 왕을 통해서 몰아내자는 것, 즉 혁명을 더욱더 조장하여 무정부 상태로 이끌어감으로써 진정시키자는 것이었다.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면 최악의 정치 상태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악화시키자는 것이었다. 마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극제로 위기를 넘기는 의사처럼 백성들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추기고 국민의회에 직접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몰래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회를 해체시키고 휴식과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온 나라의 부정과 불만을 최대한으로 조성함으로써 질서,
낡은 질서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일깨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란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미라보의 비도덕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견지명이 있는 제안이었다. 네 가지 적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 파산, 공궁, 그리고 겨울입니다. 얼른 결정을 내려 미리 사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내란이 안전하고 또 불가피합니다. 라고 나팔을 불듯이 떠드는 그의 대담한 견해에 왕비는 가슴이 떨릴 뿐이었다. 미라보같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놀라서 말했고 이 계획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미친 짓이라고 했다. 무슨 수단까지도 불사하려는 비도덕적인 자들에 대한 그녀의 불신은 점점 짙어가기만 했다. 미라보는 그 끔찍한 무관심을 단숨에 흔들어버리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의 말은 먹혀들지 않았다. 왕가의 정신적인 무기력에 대한 그의 분노는 멍하니 도살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축 같은 왕가의 멍텅구리들에 대한 멸시감으로까지 변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별로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행동력이 없는 궁중을 위해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싸움은 그의 천성이었다. 실패한 인간으로서 소용없는 일을 위해서 싸울 뿐이었다. 검은 파도에 밀리면서 그는 또다시 절망적인 예언을 두 사람에게 소리쳐 말했다. 선량하지만 나약한 국왕이여, 불행한 왕비여, 무조건의 신뢰와 지나친 불신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두 분이 지금 그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심려를 내려다 보십시오. 단 하나의 힘이 지금 양쪽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포기하시거나 또는 실패하신다면 슬픔의 베일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파선에서 몸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은거 생활 속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파멸까지도 불사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성경 역시 황소와 말을 같은 보습에 묶을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궁중의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춤추는 불길처럼 격렬하게 제갈과 고삐를 흔드는 호민관의 성질에 발을 맞출 수가 없었다. 구시대의 여자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미라보의 혁명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직선적인 것만을 이해할 뿐 천재적인 모험가의 대담한 담판 성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미라보는 투쟁욕에 불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무한한 대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싸웠다. 모든 사람들에게 혼자 맞서서 백성들에게 의심받고 궁중에서 의심받고 국민의회에서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웠다. 못쓰게 된 몸을 이끌고 끓어오르는 피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그는 다시 한번 1200대 1로 맞서보려고 투기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1791년 3월 죽음이 그를 덮쳤다. 결국 8개월 동안 왕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싸운 셈이다. 그래도 연설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2명의 오페라 여가수와 마지막 밤을 지낸 다음 이 장대한 인물은 기력을 잃고 말았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혁명가의 심장이 아직도 뛰는가를 들어보려고 그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죽은 사람의 관을 따라간 사람이 30만이나 되었다. 그의 죽음이 영원히 잠들게 하기 위해서 방대웅이 비로소 그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그 영원히라는 말은 격동하는 시대에는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모른다. 2년 후 미라보가 왕과 내통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법률은 아직도 생생한 그의 죽음을 묘에서 파헤쳐 박피장에 내던져버렸다. 왕실만이 미라보의 죽음에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소식을 듣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눈에 눈물이 비쳤다는 마당 캉팡의 어리석은 이야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왕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관계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었고 남에게 복종하기에는 너무나 대담한 인물이었다. 궁중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까지도 두려워했다. 미라보가 목을 그르렁거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성에서는 혐의를 받을 만한 편지를 얼른 책상에서 지워버렸고 양쪽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관계가 비밀로 지켜지도록 신뢰할 만한 첩자를 보냈다. 미라보가 궁중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 왕비가 그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젠 왕실과 백성 사이를 조정해보려고 했던 마지막 인물마저 사라졌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혁명은 이제 서로의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대면하게 되었다. 26. 도주 계획. 미라보의 죽음과 함께 왕권으로서는 혁명에 맞서 투쟁했던 유일한 지지자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왕실은 다시 고립되었다. 이젠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혁명에 맞서서 싸우든가 항복하든가. 항상 그래왔듯이 왕실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가장 불행한 가운데 길, 즉 도망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미라보 역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다. 왕을 파리로 억지로 끌려오게 했던 무방비 상태에서 우선 왕의 권위를 되찾아야만 하는데 감금 상태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팔과 발밑에 단단한 땅이 필요했다. 그러나 미라보는 왕이 몰래 도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왕의 위엄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왕은 자신의 국민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뒤 다시 강하게 말했다. 왕은 모름지기 대낮에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6세가 의장마차를 타고 충성스러운 기마병 연대가 기다리고 있는 근교에 나가 그 군대와 합세해서 대낮에 자유인으로서 국민회의와談판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진정한 남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대담성이라면 루이 16세만큼 무기력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었다. 왕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은 목숨을 걸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닥거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런데 미라보가 죽음을 당하자 매일매일의 굴욕에 지친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아이디어는 생기를 찾았다. 그녀는 도주의 위험성에 전율한 것이 아니라 왕비가 도망을 친다는 것이 위험에 어긋나는 짓이라는 생각으로 몸서리쳤다. 그러나 매일 악화되기만 하는 처지로서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 남아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메르시에게 썼다. 폭도들이 승리하여 그들의 칼에 맞아 죽든가, 말로는 우리들의 안녕을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최악의 짓을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사람들의 독재에 얽매여 살아가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도 자신의 힘과 태도를 통해서 여론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순간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흥분했다거나 우리 처지에 대한 혐오감 또는 초조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위험과 갖가지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도처에서 끔찍한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죽는 것이 완전히 무능하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이고도 조심스러운 인물인 메르시가 브리셀에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 보내오는 동안 그녀 역시 서둘러 성견 지명이 있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을 보면 경박하기만 했던 여자가 이젠 자신의 파멸을 확실하게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처지는 끔찍합니다. 직접 볼 기회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폭도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나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에서 번뜩이는 칼 아래에서 파멸하는 것입니다. 결코 위험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칙은 될 수 있는 한 참고 시간에 대한 희망과 여론 변화에 그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임을 당신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거나 남아있는 단 한 가지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면 적어도 명예만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명령하는 한 명예와 종교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 지방은 수도보다 덜 부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파리를 쫓아갑니다. 클럽과 비밀단체들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점잖은 사람들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국외로 피신해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강자가 되지 못했고 서로 연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왕께서 방위태세가 든든한 도시에 자유롭게 나타나신다면 지금껏 침묵만을 지켜왔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표면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주저하면 할수록 지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 정신이 매일 각 계급의 사람들에게 점점 널리 파고들고 있으며
군대는 전보다 더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다가는 군대도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혁명 이외에도 제2의 위험이 위협을 하고 있었다. 질 나쁜 인물인데다가 요란한 허풍선이들인 프랑스의 영주 아르투아 백작과 콩대공과 다른 망명자들이 칼을 칼집에 숨긴 채 국경에서 시끄럽게 굴고 있었다. 그들은 강계를 꾸며 자신들의 도주 사실을 은폐하면서 각국의 왕실을 찾아가 위험하지 않을 만큼의 영웅 흉내를 내고 다녔다. 궁정에서 궁정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쓸데없는 그런 행동이 왕과 왕비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위험이 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곳곳의 황제와 왕들에게 프랑스에 맞서도록 충동질을 하고 다녔다. 아르투아는 자기 형이나 내 누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레오폴드 2세, 요제프 2세의 뒤를 이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입니다. 레오폴드 2세는 썼다. 국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말했고 그의 계획과 행동이 왕과 내 누이를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위대한 영웅들은 코블렌츠와 토리노에 앉아 풍성한 연회나 열면서 자코뱅당의 혈기를 부추겼다. 왕비는 그들의 어리석은 짓을 막아보려고 가능하나 내를 썼다.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막아야만 했다. 그러나 양편을, 즉 과격한 혁명가와 과격한 반동파를, 파리시의 과격파와 국경의 과격파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선 왕이 자유로워야 했다. 왕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괴로운 우회 방법, 도주를 택했다. 도주하는 일은 왕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왕비는 실제적인 준비를 누군가의 손에 떠맡겼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사람, 그녀가 무한히 신뢰하는 페르센이었다. 저는 왕비께 봉사하기 위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즉 친구 페르센에게 왕비는 온 힘을 바치고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가능한 행동을 맡겼던 것이다. 어려운 일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국민군이 지키고 있고 시종이 모두 첩자인 궁에서 빠져나와 낯설고 적의에 가득 찬 도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신중해야만 했고 국토를 통과하는 이 여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군 지휘관 부의 장군과 협력해야만 했다. 부의 장군이 몽메리 요새까지 가는 길의 중간인 샬론까지 기병대 1개 대대를 보내주기로 계획이 되었다. 왕실 일가가 탄 마차가 발각되거나 추적당할 경우 즉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눈에 띄는 국경지방에서의 이와 같은 군대 이동을 정당화시키려면 구실이 있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경에 군대를 이동시킴으로써 부의 장군이 병력 이동을 단행할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이 수많은 서신 왕래를 통해서 비밀리에 그리고 극히 신중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편지가 개봉되기 일수인데다 페르센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아주 사소한 일 한 가지라도 발각되는 날에는 만사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으나 왕과 왕비는 전혀 가진 것이 없었다. 그들의 형제나 영국, 스페인, 나폴리의 왕들이나 궁정 출입의 은행가에게서 몇백만을 빌려버리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 일까지 소귀족 페르센이 주선해야만 했다. 페르센은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했다. 10개의 머리와 10개의 손 그리고 단 하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했다. 몇 시간씩 왕비와 의논을 했다. 밤이나 오후에 비밀 통로로 들어와 세부적인 것까지 의논을 했다. 국외의 영주나 부의 장군 등과 서신을 교환했고 귀족 중에서 마부로 변장하고 왕실을 따라갈 사람, 편지를 나르고 국경까지 안내를 할 믿을 만한 사람도 뽑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의장마차를 주문했고 가짜 여권을 구했으며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러시아 귀부인과 스웨덴 귀부인에게 각각 30만 리브르를 빌렸다. 자신의 고용인에게서도 3천 리브르를 빌렸다. 그는 변장에 필요한 옷을 하나 둘 길들이 궁으로 날라왔고 왕비의 다이아몬드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밀매했다. 밤낮으로 몇 주일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거듭되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계속 편지를 쓰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여행을 하면서 보냈다. 왜냐하면 온 프랑스에 피어놓은 거물이 한 코라도 풀리거나 신복 중 하나라도 신뢰를 한 번이라도 악용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꼬리를 잡히거나 편지가 한 장이라도 발각되면 그의 목숨은 끝장이었다.
그러나 대담하고 조심스럽게 열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조용한 마쿠의 영웅인 그는 세계사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자기 의무를 빈틈없이 수행했다. 모두들 주저했고 왕 역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 도망과 같은 괴롭고도 긴장을 필요로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으면 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의장마차는 이미 주문했고 필요한 돈도 구했으며 호위를 위한 약속도 부회장군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정당하고 공개적인 이유, 이 떳떳하지 못한 도주에 대한 도덕적인 보증이 그것이었다. 왕과 왕비가 단순한 공포심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 정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이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왕은 국민의회와 시청에다 부활절주의를 생클루에서 보낼 작정이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깜짝같이 비밀로 했던 일인데도 자코뱅당의 신문들은 왕이 생클루로 가려는 것은 위험이 다가오니까 선서 거부파 신부의 미사와 고백 성사를 치르고는 식구와 함께 도망하기 위해서라고 못을 박았다. 그 선동적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4월 19일 왕이 준비를 끝낸 의장마차에 타려고 하자 거대한 군중이 몰려들었다. 출발을 폭력으로 저지하려는 마라와 클럽의 군대였다. 바로 그런 공개적인 소란이야말로 왕비와 그녀의 조언자가 바라던 것이었다. 루이 16세야말로 맑은 공기를 쏘이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16km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자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증명된 셈이었다. 왕의 식구 모두가 시위라도 하듯이 마차에 앉아서 말에 마구를 얹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군중과 국민병 병사들이 마구간 앞을 막았다. 결국 영혼의 구세주인 라파예트가 나타나 국민군의 지휘관으로서 왕에게 길을 터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경고의 붉은 깃발을 펴라고 명령하자 시장은 면전에서 비웃기만 할 따름이었다. 라파예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무정부 상태만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을 뿐이었다. 애처로운 지휘관이 자신의 군대에게 자신의 명령을 들어달라고 부질없는 애원을 계속하는 동안 왕과 왕비와 왕녀와 마담 엘리자베스는 덤덤하게 마차를 탄 채 시끄러운 군중 가운데 포위되어 있었다. 요란한 소음과 그친 욕설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괴롭히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는 자유의 사도이며 민중의 총화인 라파예트가 흥분한 무리 앞에서 약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오하는 두 힘의 충돌 속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소란이 얼마든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군의 권위도 이젠 별것이 아니며 온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며 폭도들이 왕가를 마음대로 모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왕의 도주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2시간 15분 동안 그들은 백성들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 다음 왕은 명령을 내려 의장마차를 다시 마국간에 넣도록 하고 생클루행 외출은 중지한다고 말했다. 승리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발광하고 소리치며 분노하던 무리들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국왕 부부에게 환호성을 보냈다. 국민군 역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왕비에게 보호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보호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아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젠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다. 국민군에게 한 이야기였지만 실은 전 유럽에 한 말이기도 했다. 4월 20일 그날 밤에 계획을 실천했더라면 원인과 결과, 모욕과 분노, 공격과 반격이 극히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성공했을 것이다. 두 대의 단출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마차를 준비해서 한 대는 왕이 아들과 함께 타고 다른 한 대는 왕비와 딸과 마담 엘리자베스가 탔다면 그런 일상적인 이륜 마차는 눈에 띄지도 않고 왕실 일가를 쉽사리 국경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왕의 아우인 프로방스 백작은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도주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삶과 죽음의 그 위험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왕가는 신성한 가문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위험한 여행을 하는데도 불밀의 예의 범절만은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첫 번째 실수. 5명이 한 마차에 타기로 결정한 것.
수백 개의 통판을 통해서 프랑스 구석 마을에까지도 알려진 부, 모, 누이 두 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 마차에 탔다는 점이다. 게다가 더 트루젤은 한순간도 왕의 자녀들과 떨어질 수 없다고 맹세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따라가겠다고 우겼다. 그리하여 그녀가 제6의 인물로서 끼게 되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다. 이런 불필요한 부담 때문에 여행의 속도는 더욱 늦어졌다. 세 번째 실수. 왕비 자신이 시중을 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차에 2명의 시녀가 탔다. 결국 모두 8명이 된 셈이었다. 거기다가 마부, 전방기수, 역마차꾼, 하인의 자리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채워야만 했다. 귀족이기 때문에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인원은 벌써 12명이었다. 페르센과 그의 마부까지 합치면 14명이었다. 비밀을 지키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다. 제4, 제5, 제6, 제7의 실수는 왕과 왕비가 여행복이 아닌 화려한 차림으로 목매디에 나타나기 위해서 의상을 준비하고 몇백 파운드는 좋게 될 만한 의복이 새 트렁크에 차곡차곡 넣어져 마차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점이다. 덕택의 속도는 자꾸 느려지고 남들의 주목을 끌게 되고 비밀 탈출이 되어야 하는데도 굉장한 원정이라도 떠나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그러나 실수 중의 실수는 왕과 왕비가 24시간 타고 가기 위해서는 지옥 속을 탈출한다고 해도 편하게 여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 때문에 새 마차를 주문했다. 특별히 넓고 특별히 좋은 깃털로 꾸며진 마차는 새 칠냄새와 부유한 냄새가 났고 역마다 마부, 역마차꾼, 우체국장의 특별한 호기심을 끌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러나 페르세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치장해 주려고만 했다. 사랑에 빠진 자는 눈이 멀었던 것이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많은 물건이 준비되었다. 사륜의 그 작은 전함에는 왕실 식구 6명과 가정교사 마부 하인들이 탔을 뿐만 아니라 쾌적함을 위한 장소까지도 남겨두어야 했다. 은식기, 옷장, 음식, 어린이용 의자, 왕을 위한 일상적인 필수품도 가져가야 했다. 그리하여 포도주 저장고까지 만들어졌다. 왕이 목말라 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내부를 환하고 사치스런 다마스트 천으로 꾸미고 마차의 문짝에는 101문장을 뚜렷이 보이게 해놓았다는 점이다. 이 무거운 짐을 싣고 어지간한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 거대하고 사치스러운 이 마차는 적어도 8필이나 12필의 말들이 필요했다. 2마리 말이 끄는 경마차라면 5분 안에 마차의 말을 교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15분이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여행길에서 전체적으로 4-5시간이나 지체하게 되었다. 온종일 비천한 하인으로 변장하고 있는 귀족 호위병들에 대한 보상으로 눈에 띌 만한 번쩍이는 새로운 옷을 맞추어 주었는데 그건 역시 왕과 왕비의 검소한 옷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눈에 띄기 십상이었는데 작은 도시마다 검수송을 대기한다는 명목으로 몇 개의 용기병 중대가 불쑥 나타나는 통에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어리석은 일은 스와젤 공작이 부대 간의 연락 장교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인물, 곧 왕비의 미용사인 그 거룩한 인물 레오나르를 뽑은 것이었다. 그는 머리카락은 잘 다스렸지만 외교 수완은 없는 인물로서 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피가로 역에 더 충실하려는 뜻에서 끼인 것이다. 그는 이미 곤란해진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과오에 대한 단 하나의 변명은 프랑스의 국가의식에는 왕이 도주한 전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헌납식, 대관식을 어떻게 집행하고 극장, 사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곡한 연회, 미사, 놀이에는 어떤 옷, 어떤 구두, 어떤 허리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항목까지 나와 있지만 왕과 왕비가 선조들의 왕궁에서 도망할 때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석에서 과감하고 자유롭게 결정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왕실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만세입니다. 프랑스의 국왕이 도망을 가기 위해서 하인의 옷을 입은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었다. 끝없는 망설임 끝에 6월 19일을 도주하는 날로 정했다. 일각의 유예도 불가능한 날짜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짠 비밀의 건물이란 어느 때고 갑자기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왕을 유괴하는 음모 소식을 들은 마라가 쓴 다음과 같은 논문이 채찍이 되었다. 왕의 일은 모든 왕들의 일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왕을 네덜란드로 끌어내리는 음모가 있다. 당신네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왕의 도주를 막지 못할 것이다. 파리 시민이여, 똑똑지 못한 파리 시민이여,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만 나도 이젠 지쳤다. 왕과 왕세자를 당신의 우리 속에 잡아 가두고 잘 감시해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자와 그녀의 친구, 나머지 식구들도 붙잡아 놓아야 한다. 하루만 허비해도 온 나라는 불운이 뒤덮고 말 것이다. 안경너머로 예리하게 관찰하는 병적인 불신감에 가득 찬 남자의 이상한 예언이었다. 하루의 허비는 나라의 불운이 아니라 실은 왕과 왕비의 불운이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세부 사항까지 다 확정한 도주 계획을 연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페르센의 불칠주야의 노력은 헛사가 되고 말았다. 다시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 주일, 몇 달 전부터 그의 열정은 낮이나 밤이나 오직 이 한 가지 거사를 위해서 소모되었다. 그는 밤이면 왕비를 만났고 자신의 망토 속에 변장용 의상을 숨겨 밖으로 내왔고 어떤 지점에서 용기병과 경기병이 왕의 마차를 대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부의 장군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주문한 우편 마차의 말고비를 직접 잡고서 뱅첸으로 가는 길을 가보기까지 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었고 사소한 마차 바퀴에 이르기까지 장비는 빈틈없이 점검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왕비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 어떤 혁명가와 연결되어 있던 시녀 하나가 갑자기 더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시녀가 일하지 않는 6월 20일 아침으로 결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24시간 연기에 따라 장군에게 명령을 취해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출동 준비를 끝낸 경기병에게 안장을 풀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불안을 제어할 수 없는 왕비와 페르센은 또다시 긴장했다. 의심을 덜 받기 위해서 왕비는 오후에 두 자녀와 시누이 엘리자베스를 티볼리의 유원지에 데리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왕비는 지휘관에게 일상적인 존엄한 태도로 그 다음날의 지시사항을 전해두었다. 왕비에게서는 흥분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왕은 더욱더 그랬다. 무신경한 그 인물은 워낙 흥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저녁 8시에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침대에 누웠다. 저녁 식사 후 온 식구가 큰 홀에 다 함께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특별히 세밀한 관찰자라면 이상하게 왕비가 여러 번 일어나서 피곤한 듯이 시계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사실 그날 밤보다 더 긴장되고 정신이 또렷하고 운명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날은 그녀에게 아직 한 번도 없었다.